설계사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진단은 두 번째예요. 오늘도 한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25.1에 해당되는 질병이고, 이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는 보험회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면서 그 담보명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담보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이고, 보험회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관련해서 소비자와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게 어떤 질환인지 아세요? PD님? 협심증? 그렇죠. 네. 급성심근경색증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분쟁될 게 흔치 않지만, 협심증 진단받고 청구하신 분들의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50% 이상은 아마 문제가 되실 수가 있고, 스텐트 삽입이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사의 소위 말하는 탑캣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최근 들어서 분쟁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분쟁에 대한 원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조금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그거에 대한 타깃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진단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 잘해 200만 원 이런 그렇죠. 시절도 네,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1000만 원대로 올라가더니 네.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건드리기 쉬운 타깃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입 금액을 경쟁적으로 높여놓은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300만 원, 500만 원 했던 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 크게는 3000만 원까지, 어린이 보험이나 아동들한테는 가입 금액이 더 높아지는 실정이 돼버리다 보니까, 가입은 받아놓고 이제 막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 왔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 있는 질병을 찾다 보니까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더 많아질 수 있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치료 방법이나 검사 방법 같은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발달할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협심증을 말씀드린 이유는, 허혈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거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질환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관상동맥이 결국은 좁아지는 것이 협심증이고, 좁아져서 괴사까지 발생한 게 심근경색이고, 협심증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좁아져 있는 거를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관상동맥에 찌꺼기, 혈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를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다 라고 이제 코드를 내리는 건데, 죽상경화증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혈행이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혀 있으니까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협심증 환자인 거고, 경미한 사람들은 다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란 말이죠. 안에 내용은 같은데 그렇죠. 경미하냐 중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죽상경화성 심장병과 협심증으로 갈리는 거고. 그거보다는 경미해도 통증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협심증인 거죠. 가슴 통증이 흉통이 발생하면 이제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아니라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은 협심증으로 보는 거고, 흉통이 협심증의 임상적인 증상과 동일할 경우에 협심증 코드를 내리는 거죠. 뭐 그 방사통,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나 등으로 뻗어나가는 등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계단으로 오르기를 했을 때 뭐 심장이 좀 빨리 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안정기에 조금 통증이 잦아들거나, 뭐 이런 특징적인 호소들이 있으시면 관상동맥이 아주 경미하게 막히더라도 협심증 코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죽상경화성 심장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은 거고,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면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이 되죠.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일반 무료 검진이 있고 비급여 검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급여 검진을 할 때 심장 혈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심장 그 관상동맥 CT를 찍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두 번째는 흉통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관상동맥을 열어서 봤더니 되게 경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흉통은 관상동맥 때문에 온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면 단순히 흉통으로 진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관상동맥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다 라고 해서 I25.1 코드를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고민하다가 관상동맥에 어찌됐든 찌꺼기가 있으니까 코드를 내려주셔서 청구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코드 부여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정말 I 코드가 맞아? I25.1 코드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몸이나 검사 결과 값에 대한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부여하십시오라는 행정적인 지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대한 행정적인 코딩 지침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약관에 대한 해석이어서 법률적인 또 문제가 있느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말이 조금 무섭죠. 심장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볼 정도로 이 사람이 위중하냐 이거죠. 정말 심하면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갔을 텐데, 죽상경화성 심장병 부여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그냥 플라그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거나 죽상경화증이 미세할 정도예요. 미니멀한 거죠. 미니멀한 이 심장질환을 가지고 이 정말 무서운 죽상경화성 심장병 코드를까지 부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험사는 그냥 통증이 좀 있어서 갔으니까 그냥 R 코드, 그냥 흉통 코드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생이 된 거니 그냥 G 코드나 이런 개인질환력과 관련된 코드가 적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보험사는.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심장병으로 인정 못 하겠다 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급증했다 라는 거죠. 예전에는 검사 결과지 봤는데 플라그가 있고 죽상경화증이 있어, 그게 경미하든 많든 간에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됐네, 그러면 그냥 다 보험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뭘 하겠어요? 의료자문 하자, 이거 정말 심장병 코드가 가능한지 의료자문 해봅시다 라고 이제 보험사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위험할 수도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두 가지로 치료법이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스텐트까지 삽입해가지고 확장시키고 무언가를 치료를 할 거면 대부분 협심증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50% 이상 그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죽상경화성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 보면 그냥 다 약물 치료거든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냥 고지혈증약 부여하는 거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항혈전제, 이런 것들을 그냥 먹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예방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되게 보수적인 교수님들, 그 어디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서울에 있는 빅5 정도 되는 그 심장내과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진료를 많이 하겠어요? 심장과 관련돼서 정말 생사를 오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교수님들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간상동맥 우회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정말 죽기 직전에 응급실에서 이렇게 소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단순히 그냥 흉통 조금 있고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조금 이렇게 혈관이 막혔다 정도 소견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교수님들은 사실 이 I 코드, 죽상경화성 심장병 코드를 부여하는 것조차 이제 꺼려 하시는 거죠. 그런 교수님들이 이게 무슨 심장병이야 라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 대부분 어느 정도냐면 협심증으로 보긴 좀 애매하지만 정말 조금 자기 임상적인 증상이 뚜렷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거나, 심근경색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심장 효소 수치는 상승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죽상경화성 심장병 코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증상이 정말 안 좋아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신 분들이나 1, 2차 병원에서 야 이거 빨리 대학병원 가보세요 할 정도로 검사 결과값이 나온 분들한테는 그런 코드가 이제 안전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1, 2차 병원급이나 대학병원이어도 그냥 격리하고 그냥 약 드세요 하는 이런 분들은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한번 다퉈보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진단을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흉통으로 그냥 네.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네. 흉통으로 넣은 분들은 그냥 흉통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알아서 실비 청구하든 보험금 청구를 할 텐데 네. 이게 죽상경화성으로 써져 있는 분들이 그걸 네. 보고 나서 이제 네. 아 이거는 큰 거를 청구할 수 있나 보다라고 들어가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암 환자분들은요,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지 않아요. 여러 병원들을 다 가서 자기의 그 종양에 대한 기수나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A 병원에서 암 진단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나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B 병원에서 그 진단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진단은 거의 90% 이상 진단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과 관련된 청구권은 보험금을 주기가 차라리 편한 거예요. 전이암이나 뭐 원발암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는 될지언정 병리학적으로 진단이 딱 나오면 문제없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요. 근데 뇌나 심장, 혈관 쪽은 A 병원 의사는 심장병이야, B 병원 의사는 흉통이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니까,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검사 결과값을 B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건 안 나오는 건데? 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금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는 했지만 흉통으로 청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 이 흉통 주는 교수한테 진료받으면 돈 안 줄 수 있는데 이게 되는 거죠, 보험사가. 그런 분들, 아이코드 진단 받으신 분들 예전에는 그냥 돈을 줘왔다가 협심증이나 이런 걸로 핸들링을 했다가 이제는 보험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제가 이 보상 실무에서 너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흉통 진단 받은 분도 조직 검사 있는 거 잘 찾아보시면 검사를 찾아보면 다른 코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진단서를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값을 보는 거죠. 나한테 유리하게 진단을 내려주실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능력인 거죠. 흉통 코드가 나와버리면 보험금 청구권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럼 싸울 수조차 없는 거고. 아이코드를 받게 되면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에서는 경미함을 근거로 위중하지 않음을 근거로 이제 거절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 경미와 위중을 판단하는 근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 조사를 나오면 그렇죠.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쟁점이 스테노시스라고 해서 검사 결과를 보면 죽상경화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죽상경화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상경화증이 있으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가 교수님들한테는 매우 큰 포커스가 되는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게 방사선과에서는 협착률로 표현을 해줘요. 그게 이제 포칼이면 매우 극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경미한 거고, 마일드 그게 30% 미만 정도 되는 거고, 모더레이트 그게 이제 50% 이상 되는 거고, 시비어가 이제 70% 이상 넘어가는 건데,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는 모더레이트 50% 이상 되는 것들은 그냥 지급을 하는 거고, 포칼이나 마일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번역기도 잘 돼 있고 의학 용어라고 해도 기본적인 0단어 정도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거라, 거기에 그냥 마일드, 포칼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아 이제 나 문제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죠. 그럼 그 마일드나 포칼로 나오더라도 진단금을 받게 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 물론 있죠. 그러려면 결국 임상의사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합을 해보면 먼저 죽상경화성 심장병을 진단하는 그 순간도 흉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코드가 들어갈 수도 네. 있게 아직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의사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진단을 가지고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도 한 반면 죽상경화성이 아니라 다른 진단을 받았더라도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진행을 해서 보험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설계사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진단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코드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고 죽상경화성 심장병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딱 두 종류의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 혈관을 보는 게 CT를 통해서 조영제를 넣고 조영제가 들어갔을 때 그 단면을 찍어서 얼마나 협착이 됐고 얼마나 죽상경화증이 있는지 그걸 보는 관상동맥 CT가 있고 아니면 진짜 눈으로 보는 관상동맥 조영술이 있는 거예요. CT를 찍거나 조영술을 하셨다 그러면 코드가 뭐든 간에 찾아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단서를 받기 전에 이런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문의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함부로 진단서 끊지 말라고 해요. 그 진단서를 끊어놓은 게 나한테 유리한 경우라면 매우 좋겠지만 보더라인 영역에 계셨던 검사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는데 의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덜컥 진단을 끊어버리면 의사는 보수적으로 진단을 끊어주실 거고 진단서가 나와버리면 의사는 난 진단서 써줬어. 이제 이런 게 돼버리고 나중에 그 진단을 바꾸려면 매우 크게 힘이 들기 때문에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단서를 함부로 발행하지 않는 게 좋고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검사 결과값을 가지고 또 다른 진단은 무엇가 있을지 찾아보시는 게 두 번째인 것 같고 검사 결과값과 진단이 일치하신 분들이라면 보험회사에 이제 분쟁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큰 질병에 걸릴수록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보험금 청구를 좀 빨리 하려는 그렇죠. 경향들이 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참 나도 모르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이 있으면 보험 심사 과정이 있고 그 심사 과정에서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상경화성 심장병 진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경미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이렇게 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성훈 손해사정사님이랑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